남도의 미항 여수. 철의 도시 광양. 이 두 도시를 잇는 거대한 해상 교량. 세계를 잇다 이순신 대교. 세계 4위 초장대 현수교. 세계 최고 높이 콘크리트 주탑. 지구를 두 바퀴 돌 수 있는 초고강도 케이블 강선. 대한민국을 세계 6번째 현수교 기술 자립국으로 만든 이순신 대교. 이 시대 대한민국 교량 기술의 상징이자 교량공학의 최고봉으로 그 정점을 찍은 이순신 대교의 역사를 짚어봅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대동맥 여수국가 산업단지. 가파른 성장세에 접어들수록 전라남도 여수시와 광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길이 필요했습니다. 여수국가 산업단지와 물류 거점 항구 광양항을 곧장 이어주는 새로운 도로 건설. 이 사업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것은 여수와 광양을 에둘러 돌아가는 60km의 이동거리를 10km로 80분의 이동시간을 10분으로 단축시키는 거대한 해상교량. 다리 하나로 얻게 될 생산 유발 효과만 1조 9천억 원에 달할 만큼 그 경제적 가치도 가히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혼이 서린 곳 노량해전의 격전지라는 오랜 역사를 품은 바다는 기술의 도전을 거부해온 거친 물길이었습니다. 이곳에 어떤 다리를 세울 수 있을까? 최고의 교량 건설 브레인들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교량 건설사를 이끌어온 특수교량 건설의 종가 대림산업. 1980년대 초 국내 최초 사장교인 돌산대교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 강압성 사장교인 서해대교, 순수 국내 기술로 최초 설계 시공된 사장교 삼천포대교, 국내 최초의 모노케이블 자정식 현수교인 소록대교, 콘크리트 보강형 사장교 거북선대교, 국내 최초로 주탑을 곡선화한 입체적 사장교인 한두리교, 국내 최초의 곡선 사장교 쇠풍대교, 타정식 단경관 현수교인 적금대교, 세계 최장의 일주탑 현수교 단등교, 그리고 국내 최초의 다경관 현수교인 새천년대교까지 최고의 기록들을 써내려왔습니다. 이러한 대림산업의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부은 경이로운 공학적 위협이 바로 이순신 대교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도의 경이로운 랜드마크가 될 세계적인 교량 때문에 이순신 대교는 설계부터 완전히 새로워야 했습니다. 이순신 대교 처음 설계할 때 고려했던 점은 크게 세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는 월드 레코드의 가장 긴 경관장과 두 번째 아니면은 모양을 이쁘게 하는 교량, 세 번째는 역사성을 살리는 교량 세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교량이 예를 들면 미국의 골든게이트 브릿지, 호주의 시드니 하버 브릿지, 일본의 아카시 해협대교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 중에 경관장보다는 역사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역사성을 고려하는 교량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지역이 마지막 그 임난의 격전지였던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사지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경관장을 이순신 장군 탄신 연도인 1545m로 하였습니다. 결론은 현수교였습니다. 교량공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은 교각 사이가 넓고 상판이 긴 장대 교량을 만드는 것. 이러한 장대 교량의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가 현수교입니다.
마침내 대림산업의 철학과 기술력이 응집된 설계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계도에 담겨진 모든 것을 실제 현실로 이뤄내는 대림산업의 위대한 도전도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2007년 11월 기초부착공사로 포문을 연 이순신대교 건설공사. 전체 길이 총 2.26km의 3년간 대칭 현수교를 건설하기 위해 100% 순수 우리 기술로 무장한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쏠리는 건설계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어떤 느낌이보다도 좀 기술자로서 한번 해볼 만한 거다. 그리고 이런 굉장한 프로젝트에 참여만 해도 굉장히 영광이겠다. 교량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준 높은 기술력과 엔지니어로서의 직감과 자신감, 그리고 사명감으로 무장된 건설공사 현장은 24시간 쉼없이 움직이는 전쟁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 발 앞서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돌발 변수들도 속출했습니다. 그 현수교의 최대 장점은 교각이 많이 필요 없어 경제적으로 초장대 교량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지와 바다 그리고 공중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첨단 토목 기술과 구조 해석이 필수적인 분야로서 시공 및 설계 기술 난이도가 가장 높아 토목공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수교를 대한민국 자체 기술만으로 건설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현수교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 후보를 확보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2013년 2월 7일 마침내 순수 국내 기술진들에 의해 순수 국산 기술로 건설한 이순신 대교가 개통되었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대한민국이 토목공학의 꽃이라 불리는 현수교를 건설하는 기술 자립국이 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네, 이순신 대교를 국내 기술자들이 성공적으로 완성했다는 것은 세계 교량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사건이죠. 우리나라가 국내 기술자들이 국내 기술로 설계 시공하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 중반이었는데 유럽에서는 1980년대 초반에 벌써 우리보다 더 나은 기술로 교량을 설계 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한 150년부터 200년 정도의 교량 건설 기술 차이가 있었는데 그거를 2010년 정도에 국내 기술진으로만 구성된 설계팀이 설계를 했고 그거를 국내에서 개발한 소재로 건설 자재를 만들어서 그걸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시공 기술을 개발해서 건설을 완성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대한민국 교량공학 건설사의 정점이 된 이순신 대교. 세계적인 찬사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구조물을 선정하는 디 아웃스탠딩 스트럭처 어워드에서 이순신 대교가 2013년 최종 후보 2작품 중 하나로 선택되는 쾌거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만큼 이 믿기지 않는 공학 구조물을 보기 위한 세계적인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한국 그 교량 건설 기술이 이제는 세계 최첨단의 건설 기술로 대등한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 서양
학자들이, 서양 교량 기술자들이 봐도 그건 엄청난 사건이죠. 이순신 대교의 주탑 높이는 무려 270m. 왜 주탑을 이렇게 높게 만들었을까요? 연간 4만 3천여 척의 다양한 선박이 드나드는 국내 3위 규모의 국제항인 광양항. 1년 물동량만 무려 2억 톤이 넘는 초대형 항만입니다. 앞서 짚어본 것처럼 이런 해협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선박들이 교차 운항할 수 있도록 교각이 없는 현수교가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순신 대교는 2개의 주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2개의 주탑 사이의 거리가 1545m.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1545년을 기념하는 상징성도 있지만 사실 교량 건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한계에 도전하는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의 3배가 넘는 엄청난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경간장 거리가 긴 현수교를 건설할 때의 관건은 다리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현수교가 가장 적절한 힘의 균형을 이루려면 케이블이 특유의 곡선을 그리도록 늘어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270m라는 콘크리트 주탑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탑을 세워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높게 만들어야 했을까요?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순신 대교의 주탑이 왜 이렇게 높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주탑 모형의 가운데에 용수철 저울을 연결하고 저울에 가해지는 하중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저울에 가해지는 장력이 3kg입니다. 그렇다면 주탑의 높이를 높이면 이 장력의 크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높은 주탑 모형에 동일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저울에 가해지는 장력이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탑 꼭대기에서 케이블이 늘어지는 높이를 주경간장으로 나눈 비율을 시급이라고 합니다. 현수교의 통상적인 시급이는 8분의 1에서 12분의 1 사이입니다. 이순신 대교의 경우 시급이를 9분의 1로 사용하여 시그가 172m가 됩니다. 여기에 보강형과의 간격 8m, 광양항을 드나드는 초대형 선박의 높이 90m를 더하면 이순신 대교 주탑의 높이인 270m가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주탑이 높아질수록 케이블의 장력이 줄어듦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양만의 바닥이 너무 무르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발이 푹푹 빠질 만큼 연약한 지반 투성이었습니다. 반면 주탑의 무게는 무려 11만 5천 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순신대교 주탑의 높이는 남산과 육산빌딩보다 높은 해발 270m로서 현존하는 현수교 콘크리트 주탑 중 가장 높은 덴마크 그레이트 벨트교보다 높은 세계 최고의 높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교량의 안전성과 교량 하부로 초대형 선박 운항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높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탑의 기초였는데 광양항의 지반이 매우 연약한 뻘층이기 때문에 이런 연약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특수 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SCP 공법과 DCM 공법 등을 통해 연약 지반을 보강한 뒤 사성 마운드를 조성하고 충돌 방지공 거치 작업을 거친 후 그 내부를 모래로 채워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공섬은 선박이 주탑과 부딪히는 악재가 발생할 경우 충돌 방지공의 역할을 수행해 다리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 주탑이 받는 8만 톤의 하중을 균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직경 3m짜리 현장 타설 말뚝
84개를 세웠습니다. 말뚝에는 철근망을 삽입하고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확대 기초를 시공해 주탑의 기초를 완성했습니다. 하단까지 만들었으니 이제 주탑을 하늘 높이 쌓아 올릴 차례군요. 주탑의 몸체에 해당하는 틀을 세운 뒤 그 안에 콘크리트를 채워 굳히는 작업이 하루 24시간 쉼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11만 5천 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를 어떻게 계속 쏟아부을 수 있었을까요? 슬리퍼 공법은 유압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떼어내지 않고 자동으로 상승시키면서 콘크리트를 연속 타설하는 공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단축 효과가 크고 시공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순신 대교의 시공에서는 하루에 24시간씩 1개조에 40명 4개조가 하루 2교대씩 빠듯하게 작업을 진행해서 하루에 2m씩 쌓아 올려서 공기를 8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신기술이어서 더욱 사명감이 컸고, 공기가 빨라진다는 것은 품질 관리를 그만큼 몇 배로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주탑을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반듯하게 수직으로 세우는 고도로 정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으로는 이를 주탑 형상 관리라고 합니다. 이순신대교는 주탑 모양이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슬립폼 공법을 완벽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푸집의 모양을 주탑의 높이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형상 관리 및 고도의 콘크리트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탑 가설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레이저 및 위성 GPS, 광파 측량 등을 활용한 24시간 정밀 측량을 실시해서 품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슬립폼 공법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수학적 계산과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기울기를 오차 범위 2000분의 1까지 측정해낸 것은 0.01% 오차라도 발생하게 되면 품질은 물론 교량 전체의 안전에 막중한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 11개월 만에 주탑 레그의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주탑 레그를 쌓아 올리면서 동시에 지상에서는 주탑 레그 사이를 연결할 상단, 중단 가로보를 사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가로보는 유압잭을 이용해 인양하는 헤비리프팅 공법을 적용했고, 제자리에 올려진 가로보는 2단계에 걸친 용접과 콘크리트 타설을 거쳐 주탑 본체에 연결됐습니다. 길고 가는 몸체로 상판과 케이블을 거뜬히 지탱하는 이순신 대교의 주탑. 방향만 위로 우뚝 솟은 위력만큼이나 각종 첨단 공법을 선보인 대림산업의 뛰어난 토목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수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거운 현수교의 무게를 지탱하는 케이블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설치물을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장치를 영어로 앵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앵커리지를 이렇게 큰 부피로 만들었을까요? 현수교는 그 주 케이블에 의해서 모든 하중이 지지되는 그러한 교량 형식입니다. 이 주 케이블의 하중을 지지하는 그런 구조물이 앵커리지입니다. 즉, 주 케이블의 양쪽에서 이 케이블에 걸리는 장력을 견고하게 집안에 전달해서 현수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구조물이 앵커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판 보강형과 다리 위를 달리는 차량들. 다리에 가해지는 이 모든 하중을 지탱해야 하니 더 길고 더 먼 거리에 놓이는 현수교일수록 그만큼 크고 단단한 고정장치인 앵커리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현수교의 앵커리지로는 땅속에 깊게 묻혀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안반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순시대교의 경우에는 그 양쪽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서로 다른 앵커리지 형식을 선택했습니다. 광양 측의 경우에는 해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립한 뒤에 굴착해서 거대한 중력식 구조물을 앉혀서 그 구조물의 자중에 의해서 케이블을 지지하는 그런 중력식 구조물 형식을 취했고요. 묘도 측의 경우에는 그 사면상에 앵커리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관 안반의 그 강성을 이용해서 안반에 지지하는 그런 지중 정착식 구조물 형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광양 쪽 앵커리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상태. 어느 정도 부피의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야 할지 이번엔 크기가 문제였습니다. 물론 원리만 이해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만 하면 되니까요. 앵커리지가 왜 이렇게 거대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줄을 매달아 볼까요? 로프를 묶어 지탱하던 추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주탑 쪽으로 끌려옵니다. 로프 끝을 묶은 추에 추를 하나 더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같은 무게의 추를 로프에 걸어보겠습니다. 무게와 부피를 키우니 로프가 팽팽하게 유지됩니다. 이처럼 로프에 매달린 추의 무게가 증가할수록 앵커리지의 무게도 증가해야 합니다. 4만 톤이라는 엄청난 하중을 지탱할 광양 쪽 앵커리지의 부피. 여기에도 전문적인 공식과 치밀한 수학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계산이 끝났으니 이제는 과감하되 완벽하게 실행에 옮길 차례. 해상 매립을 통해 부지를 조성한 뒤 육상 SCP 공법으로 지반을 보강하는 기초 작업 후 두께 1.4m의 둥근 지중 연속벽을 시공해 내경 68m, 깊이 33m의 넓은 공간을 확보합니다. 여기에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RCC를 이용한 체험 콘크리트를 타설해 내부 공간을 메워나갔습니다. 그렇게 41m를 쌓아 올려 아치 형태의 앵커리지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광양 측 앵커리지의 경우에는 그 연약한 지반 위에서 매립하고 그 내경 68m의 거대한 구조물을 그 시공하기 위해서 굴착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굴착 그 연약 지반상에서 이 굴착하는 작업이 가장 그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굴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일부 공벽이 무너져 가지고 그 설계를 변경해서 그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9년 4월 발파 작업을 시작으로 토압, 수압까지 고려해 설계된 고강도 철근과 콘크리트로 쌓은 광양 앵커리지를 완성시키기까지 11개월이 걸렸습니다. 반대편 여수 묘도 쪽 앵커리지 또한 복잡한 난공사였습니다. 지표면 아래 자리한 기반암이 극도로 단단한 극정암이었기 때문입니다. 묘도 측의 경우에는 그 지중 정착식 앵커리지인데 그 터널을 뚫고 그 터널 내부에 정확한 위치에 그 스트랜드 홀을 천공해야 됩니다. 정확한 위치에 스트랜드 홀을 천공하는 그 작업이 가장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총 68개의 구멍을 뚫고 상하부 정착판을 시공한 뒤 정착 스탠드를 인장하면 비로소 케이블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이처럼 암벽에 구멍을 뚫어 케이블을 꽂는 공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도 겨우 두 번째 시도되는 신기술이었습니다. 구멍 발파 작업 때 생길 수 있는 지하 터널의 변형도는 물론 무거운 케이블의 하중을 받을 때 생길 수 있는 지형의 변화와 안정성까지 모두 미리 계산해야 하는 치밀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여수 묘도 쪽의 지중 정착식 앵커리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지하에는 더 크고 육중하며 튼튼한 앵커리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현수교의 미학을 상징하는 라인은 다리에 드리워지는 케이블 특유의 유연한 곡선입니다. 강선 12,800가닥이 모여 만들어진 이순신 대교의 케이블. 그렇다면 왜 케이블은 강선을 사용했을까요? 현수교 기술 자립화를 위해 대한민국 교량공학계가 안고 있는 마지막 퍼즐이 바로 이 케이블에 달려 있었습니다. 무거운 교량 상판을 케이블에 매달아 지탱하는 현수교인 만큼 가벼우면서도 아주 강력한 케이블을 만드는 일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강선보다는 강제가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케이블에 강제가 아닌 강선을 사용할까요? 케이블이 왜 강선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추를 매달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제가 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휘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강선은 어떨까요? 똑같은 주탑의 꼭대기에 이번에는 강선을 매달고 같은 무게의 추를 매달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강선은 추의 무게를 지탱해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하여 같은 조건에서 강선이 강제보다 더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판을 지탱하는데요. 이순신 대교의 케이블에는 코끼리 한 마리도 너끈히 매달 수 있는 강선이 무려 25,000여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4만 톤에 달하는 케이블을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에어스피닝은 현수교 케이블 가설하는 그 전통적인 시공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스키장의 리프트와 같이 로프로 구성되어 있는 운반 설비를 가지고 케이블을 구성하는 와이어들을 와이어 단위로 끌고 가서 설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순신대교에서는 2,700m 정도 거리를 1,600회 정도 왕복을 하면 한쪽 케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근래에는 에어스피닝 공법 말고 그 와이어를 적정 수량의 그 와이어 묶음을 미리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그 묶음 단위로 가설을 하는 공법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지만 그 스트랜드를 공장에서 제작하는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현수교 현장이 많이 있어서 처음에 장비를 만들더라도 그 스트랜드 제작하는 비용이 들지 않는 에어스피닝 공법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시공 기술을 자립한 첫 교량이고 또 장비를 새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저런 돌발 상황이 있었는데요. 우선 생각나는 거는 그 에어스피닝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와이어를 끌고 가는 스피닝 휠이 주탑을 넘으려고만 하면 와이어가 탈선을 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새로운 스피닝 휠을 고안을 해서 며칠 뒤에 성공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또 케이블 완성이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큰 태풍을 맞아가지고 그 가시설이 일부 망실돼서 안타까워했던 일도 생각이 나네요. 주탑 위에 케이블이 꽂혀있는 구조물 또한 눈여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구조물의 명칭은 새들. 케이블의 방향을 잡아주고 외부에서 받는 힘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새들입니다. 7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새들을 제작할 때 이음새 없이 하나로 용접하는 기술 또한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되었습니다. 전체 스트랜드를 둥근 케이블 형태로 만들면서 특수 제작된 장비를 이용해 소종의 공국률로 만들기 위한 컴팩션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여기에 밴드 및 행어 로프를 설치하고 상판과 연결해주면 케이블 설치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마무리로 이어지는 메인 케이블의 내구성을 높이는 랩핑 작업 역시 특수 장비인 랩핑 머신을 이용해 진행됐습니다. 케이블 랩핑이 끝나면 송기 시스템을 통해 메인 케이블의 제습을 위한 공기가 유입됩니다. 이로 인해 메인 케이블은 항상 허용치 이하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태풍에 의한 발청을 막기 위해 랩핑 완료 후 3번에 걸친 도장 작업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완성된 이순신 대교의 케이블에 들어가는 강선의 길이는 72,000km, 지구 둘레가 약 40,000km이니까 지구를 2바퀴 감을 수 있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현수교가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많이 지어지는 다리가 아니다 보니까 몇몇 나라의 특정 업체에서 업체와 기술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전수가 잘 되지 않고 또 내부에서 도제식으로만 기술 전수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을 자립화하는 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비록 그 대형 시공사에서 굳이 그걸 자립화하려고 보통 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술 자립화에 시도를 했었던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즘 그 해외 현수교 발주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과 그 기술자들이 쌓은 노하우가 그 입찰을 하는데, 시공 계획을 세우고 견적을 하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수교 시공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정인 케이블 가설 작업은 그동안 일본 등 외국에서 들여온 케이블 설치 전문 장비와 전문 기술자가 도맡아 작업을 해온 분야입니다. 그러나 대림산업은 국책연구개발 사업인 초장대 교량 사업에 참여하여 순수 국내 기술로 케이블 가설 장비를 직접 개발했고, 이를 활용해 이순신 대교의 케이블을 성공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케이블 기술 자립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기술 수입 대체 효과는 약 2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잠재적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약 50조 원 규모의 해상 특수교량 해외 시장에서 우위에 설 교두보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기술 자립화와 전문 인력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가설하고 형상 관리하는 이런 기술들은 종전까지는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순신 대교를 시공을 함으로써 이 기술이 완전 자립화되고 또 이걸 토대로 해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초장대 교량 연구 과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실용화를 최초로 하게 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대 교량 기술의 추세는 현수교의 주탑이 높아지면서 경간, 즉 교량의 상판 길이도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판에 대한 연구와 개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순신 대교의 상판은 투인 스틸 박스로 만들었을까요? (1940년) 미국 타코마 해협에 당시로는 세계에서 3번째로 긴 다리가 놓였습니다. 하지만 초경량 상판을 자랑했던 이 교량은 초속 19m의 평범한 바람도 견디지 못한 채 상판은 심하게 흔들렸고 끝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트러스 상판, 박스형 상판 등 장대 교량의 상판 선정에 있어 내풍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와 도전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대교의 상판은 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외형부터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시공 전 내풍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림산업은 실제 이순신 대교를 675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을 제작해 다각도에 걸친 풍동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실험의 목표는 태풍 매미급의 강풍이 불어도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를 만드는 것.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인 초속 90m의 풍속까지 견딜 수 있는
내풍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교량 상판에 이른바 바람기를 내는 트윈 스틸 박스라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왜 보강형의 형태가 트윈 스틸 박스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박스 모형의 보강형 모형입니다. 측면이 평평한 다리는 바람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여기에 옆바람이 부딪히면 기류가 흐트러져 상판 위아래에 회오리가 형성되고 상판은 좌우로 비틀려 진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선형 박스 모형입니다. 바람의 저항을 줄여 뒤틀림은 방지할 수 있지만 비행기 날개와 같은 원리의 양력이 발생해 상판이 위아래로 흔들리게 됩니다. 다음은 이순신대교에서 쓰였던 트윈 박스 모형입니다. 좌우 위아래로 문제가 다 되니 유선형 상판에 이렇게 가운데 구멍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예 바람기를 내주는 것입니다. 양력을 줄여 위아래의 흔들림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강형에 바람기를 내어주는 것은 대형 형수막에 구멍을 내어 바람의 영향을 줄여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보강형 또한 당연히 박스 형태의 블록을 연결해 만든 구조물입니다. 최소 24m에서 최대 50m에 이르는 이 거대한 크기가 보강형의 한 조각인데 그 중량만 해도 250톤에서 500톤에 이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그 트윈박스 거더라는 그 상판의 단면 형식을 적용한 그런 교량이 되겠는데요. 그 기존에 있던 교량들은 상행선하고 하행선이 붙여져 있는 그 일체형 박스 거더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순신대교는 처음으로 그 내풍 안정성 때문에 그 트윈박스 거더라는 거를 채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존에 있던 일체형 박스 거더에 비해서 강중은 한 5% 정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 내풍 안정성은 한 65% 이상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 중요한 그 장대 교량 같은 경우에는 내풍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인자가 되는데 그 트윈박스 거더를 채택을 함으로써 내풍 안정성을 굉장히 증대시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보강형 가설 역시 까다롭고 복잡한 공정입니다. 단계별로 백기를 제한해 공사 중에도 방향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의 운항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했고 엄청난 무게의 보강형을 바지선에 싣고 이동시킨 뒤 인양한 다음 하나하나 가설하고 연결하는 작업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 날씨하고의 싸움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정해진 공기 내에 상판 가설을 다 마무리 짓기 위해서 미리 그 제작하는 공장에서 그 상판을 미리 다 제작을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진행되는 일정에 맞춰갖고 그 상판을 운송을 해와갖고 가설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 중간에 바람이 불거나 파고가 심해져갖고 그 상판 가설이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전체 그 공정이 다 흐트러지게 됐기 때문에 그 흐트러지는 공정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하고 그 일정을 조율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보강형 위에 덧대지는 도로 포장 작업에서도 구성과 중량 경감,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 확보를 위해 국내 최초로 두께 5cm의 에폭시 아스팔트를 시공했습니다. 교량 자체의 하중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기후와 온도 변화에도 포장이 쉽게 긁히거나 밀리지 않기 때문에 평탄성이 우수합니다. 또 오일 부식에도 탁월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서 도로 포장의 수명만 약 20년 이상, 일반적인 아스팔트 포장의 수명에 비하면 2배 이상 강하고 오래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케이블 교량 역사를 보면 1973년도에 그 남해대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개통되는 이순신대교까지 우리나라는 한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해외 선진국은 100년 이상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한 40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해외 시장을 볼 것 같으면은 그동안에는 지역 간을 연결하는 그런 소규모의 그 케이블 교량이 진행되다가 지금은 국가와 국가 또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그야말로 초장대 교량이 계획되고 시장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가지고 정부에서는 건설교통 분야 미래 가치 창조 대형 10개의 그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중에서 우리 초장대 교량 연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초장대 교량 연구 사업에 대림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큰 성과를 내게 된 거죠. 매 순간 우리는 쉼없이 도전해야 했습니다. 무려 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명예와 자부심의 그 이름, 대림산업의 이름 하나로 달려왔습니다.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온갖 악조건을 극복하며 마침내 세계에서 4번째로 긴 바닷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본사에서도 사실은 그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거 독자 개발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다행히 우리 그 소장을 비롯해서 그 현장 직원들이 자체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그다음에 자신감을 피력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자체 기술로 현수교를 설치 기술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그 밤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공기 여수 엑스포 때문에 또 공기가 상당히 단축이 필요했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량공학 역사의 주요 이정표를 대림산업의 이름으로 써내려왔듯이 우리는 이제 세계 교량공학의 역사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